토트넘이 올해 마지막 경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합류하기 전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본머스전이거든요. 그런데 본머스가 만만한 팀이 아니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흐름이 좋은 팀 중에 하나고요. 반면에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반더벤, 그리고 메디슨, 부상자에 이어서 로메로까지 지금 부상을 당해버려서 부상자가 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본머스에도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토트넘이 핵심 선수들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머스의 기세가 좋다는 점, 이런 걸 생각하면 아마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아주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아시안컵에 떠나다 보니까 1월 한 달 동안 손흥민 선수가 없이 경기를 또 치러야 되잖아요. 경기 수로만 따지면 FA컵을 포함해서 3경기 혹은 뭐 4경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경기력이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확실히 챙겨가야 이제 남은 일정 속에서 승점을 조금 잃어도 그래도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머스는 과거와 다르게 수비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닙니다. 본머스에 이라올라라는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이라올라 감독이 라리가에서도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감독이에요. 심지어 라요 바이에카노를 이끌고 공격적인 축구를 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라올라 감독이 라요 바이에카노를 이끌 때 바르셀로나의 천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바르셀로나와의 상대 전적이 매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라올라 감독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본인들도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축구를 해요.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공격수들이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라인을 올리면서 정말 난타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난타전 속에서 사실 이 강팀들이 약팀을 만났을 때는 경기를 본인들의 템포로 주도를 하는 것이 당연히 승리 확률이 높아지는데 난타전이 되니까 강팀 입장에서도 경기를 본인들의 흐름으로 주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라올라 감독이 본머스와 만났을 때 정말 공격적인 팀들끼리 맞붙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죠. 특히나 어떤 게 있었냐면 이라올라 감독은 라리가에서도 볼을 점유하는 걸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뭐 당연하게도 토트넘이 점유율은 더 높았지만 본머스가 본인들이 볼을 소유하는 이 시간만큼은 본인들의 패턴대로 토트넘의 압박을 이겨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머스가 압박을 당할 때 특히나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쪽 측면에서 압박을 할 때 여기서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고 여기서 본머스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갔을 때 반대편 공간에는 선수가 없으니까 이 약점을 활용해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전반기에도 본머스를 상대할 때 토트넘이 꽤나 까다로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최근 토트넘이 4-4-2 전형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포로, 왼쪽에 우도기, 이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중원 싸움을 좀 늘리는 형태고 여기에 더해서 압박을 할 때는 앞쪽에서 싸워주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특히나 볼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순식간에 압박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본머스는 어떠한 형태를 취하냐면 오른쪽과 왼쪽을 비대칭적으로 활용할 때가 많아요. 오른쪽에는 이 애덤 스미스라는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원래는 이제 케르케스라는 중앙 수비수 겸 풀백을 썼었는데 이 케르케스가 최근에 부상이라서 오른쪽이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원래 뛰는 당고 와타라라는 선수를 기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왼발을 쓰는 공격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풀백이 약간 수비적으로 뛰면서 3백을 만들면 왼쪽 풀백은 이 와타라라는 선수가 원래 측면 공격수니까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편 측면 공간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여기서 포로가 아무래도 우도기보다는 수비력이 떨어지는 선수고요. 여기에 더해서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 반대편 공간이 넓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포로의 수비력을 도와주는 선수가 바로 사르였습니다. 근데 사르가 어떨 때 도와줬냐면 3명의 미드필더가 구성이 됐을 때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올라가면 사르가 밑으로 내려와서 비수마와 옆에 동일선상에 위치하면서 포로의 뒷공간을 커버를 해줬죠. 근데 최근에는 비수마도 없고 메디슨도 없고 중앙 미드필더가 부족해서
토트넘이 두 명의 미드필더를 씁니다. 사르와 스킵이죠. 그런데 여기서 포로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3명의 미드필더를 구성할 때보다는 당연히 사르가 측면 지역을 더 신경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뒤에 있는 선수, 원래는 로메로가 있었잖아요. 로메로가 이 공간을 정말 적절하게 커버를 해주는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메로가 있고 없고의 수비의 안정감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본머스가 가뜩이나 우도기 쪽보다는 포로 쪽이 수비적으로 약한데 로메로까지 없는 상황이라면 이 공간을 또 본머스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와타라라는 선수가 올라갔을 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오른쪽에 세메뇨, 왼쪽에 뭐 테버니어, 중앙에 뭐 클로이베르트, 최전방에 솔랑케 이런 선수들이 위치하는데 이 4명의 공격진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가만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죠. 서로의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솔랑케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한 명 끌고 내려오면 그 뒷공간으로 다른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거나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앞쪽에서 압박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볼을 빼앗지 못하면 본머스의 공격진이 스위칭을 해 들어가면서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패턴에 당할 가능성도 꽤나 높은 경기다. 특히나 이 왼쪽 측면에서 공격수가 2명이나 위치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 왼쪽 측면,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포로가 있는 오른쪽 측면이 아무래도 약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본머스는 여기가 공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행인 점은 사실 전반기에 본머스와 토트넘의 경기도 본머스가 토트넘의 압박을 잘 풀어나와서 공격을 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래도 본머스의 공격진들이 토트넘의 공격진보다 마무리를 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해서 다시 토트넘이 공격권을 가져가고 거기서 득점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손흥민 선수와 다른 공격수들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본머스에 솔랑케가 연일 득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솔랑케가 지금 12월 달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랑케를 잘 막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갔을 때 토트넘이 솔랑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솔랑케를 왜 눈여겨보고 있냐면 이 선수가 키도 크고요. 측면으로 빠질 수 있는 스피드도 있고요. 연계 플레이도 되고 득점력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어요. 이 선수가 뭐 흔히 말하는 다재다능한 육각형 공격수처럼 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육각형의 공격수라는 뜻은 만약에 부진할 때는 이 육각형이 작은 육각형이 되면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이제 약간 애매한 선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솔랑케가 최근 흐름은 작은 육각형이 아니라 큰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솔랑케의 플레이를 잘 막아야 되는데 솔랑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체격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토트넘은 지금 체격 조건이 좋은 센터백을 구축할 수가 없는 상태죠. 반더벤도 부상, 로메로도 부상. 그래서 뭐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 이 선수들이 센터백 라인을 구성한다면 아마 솔랑케의 힘을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은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벤 데이비스의 짝으로 다이어를 출전시킨다면 다이어가 솔랑케와 경합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측면 공간을 특히나 다이어 쪽에서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다이어는 매우 떨어지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에메르송 로얄이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솔랑케와 그리고 본머스의 공격 형태를 막기 위해서 과연 에메르송 로얄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다이어를 선택할 거냐 이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본머스가 왼쪽 풀백을 공격적으로 쓰기 때문에 변형 3백이 어쨌든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졌다가 다시 수비할 때는 포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풀백이 내려오는 속도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토트넘도 역으로 이 본머스의 왼쪽 측면 공간을 이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3백 중에 한 명이 끌려 나올 때 자연스럽게 그 공간으로 또 2차적인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고 또 수비가 끌려 놓으면 또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수비수가 붙으면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까지 공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머스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역으로 토트넘이 본머스의 공격에 집중하면서 무너져 있는 수비 라인을 잘 공략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득점 찬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 토트넘이 지금 부상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까지 이제 아시안컵으로 차출되고, 손흥민뿐만 아니라 비수마나 사르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힘든 1월달을 버텨내야 되는데, 요 경기에서는 그래도 패배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승점을 잃는 것이 없어야 어려운 시기를 어느 정도 잘 보내면서 챔피언스리그 경쟁권 혹은 우승 경쟁권에 계속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의 올해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한 번쯤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